코스피가 3,270선에서 불안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코스닥은 1,02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안도하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를 위한 법안은 또 하나의 국회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 만에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역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일반대 기관으로 사모펀드 투자자를 분리합니다. 반면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재 49인에서 100인까지로 늘려서 펀드 운용 효율을 높일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를 갈아치운 영향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주들도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장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장중 3,27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전 11시 10분 기준 0.25% 오른 3,272.98에서 거래 중인데요.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중입니다. 종목별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 4%대로 오르면서 시총 70조 원을 돌파했고 네이버는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소폭 오름세입니다.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의 매수에 0.71% 오른 채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95전 내린 1,135원 85전입니다. 특히나 카카오와 네이버의 파죽 시세가 또 눈에 띄는데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했죠. 네, 다우지수는 0.2%, S&P 500 지수는 0.51%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0.79% 오르면서 장중 기준과 종가 기준 모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테이퍼링은 기계적인 공식이 아닌 지표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기술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장중 1% 이상 오르면서 시총이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페이스북과 엔비디아도 2%대로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30조 원 초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예상대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소주영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추경 그리고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가 나왔어요. 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에서 추경 규모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30조 원 초반을 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의 긴축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경안은 7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아 선별지급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더불어 지금 또 하나의 전국민 관심사인데요.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도 지금 최종 관문 통과를 위해서 또 하나의 관문을 넘은 거죠?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대체 공휴일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의 경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4일의 대체 공휴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해당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말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휴일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충돌 소지가 있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여당은 나중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로켓 배송으로 고속 성장해오던 쿠팡이 지금 사면 초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물류센터 화재로 안전 문제 그리고 열악한 근로 환경이 도마 위에 오르더니 급기야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 관련 상품까지 판매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이렇게 쿠팡이 일본 우길기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논란이 되니까 이제 판매를 중단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팡 쇼핑몰에서 라이징선을 영문으로 치면 각종 우길기 관련 상품이 검색이 됐는데요. 해당 상품들은 모두 해외 배송 상품으로 쿠팡이 자체 판매하는 것이 아닌 오픈마켓 판매자가 등록한 겁니다. 하지만 쿠팡을 통해 판매된 만큼 판매 모니터링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쿠팡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우길기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12월에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살 공격을 한 일본 특공대를 뜻하는 가미카제 상품을 판매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쿠팡의 배달업체죠. 쿠팡 이츠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일 때문이죠? 네, 지난달 7일 한 고객이 쿠팡 이츠를 통해 서울 한 분식점에서 새우튀김을 주문한 뒤 3개 중 1개에 대해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고객은 점주에게 막말과 동시에 분식집 평가란에 최저점을 남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쿠팡 이츠 측은 가게 점주에게만 전체 취소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했고 점주는 쿠팡 이츠로부터 전화를 받다가 쓰러져 3주 뒤 사망했습니다. 쿠팡 이츠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점주 보호 전담 조직 신설을 약속했지만 뒷북대책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와 함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추진해오던 네이버가 인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사실 좀 갑작스럽게 네이버가 인수전에서 발을 빼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네, 네이버는 인수 과정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3자 협상에서 신세계그룹과 이베이코리아 간 양자 협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계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1위인 네이버가 빨리 성장해야 하는 신세계와 인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내놓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신세계스 또 이베이코리아의 지난해 기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합산 점유율은 32%로 독과점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베이 본사에서 지분보다는 현금 거래를 원했지만 네이버가 조단위 현금 거래는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 인수전에서 물러났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보면 신세계가 독자 인수 노선을 밟는다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마트는 네이버의 불참에도 자금 조달 계획에는 문제가 없으며 또 예정대로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단독 인수로 바뀌면서 지분 100%가 아닌 지분 80%를 3조 5천억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이베이 본사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 측은 지분 투자는 철회됐지만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위한 신세계와의 협력 관계는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도 물량 부족 때문에 접종을 받지 못한 60세에서 74세 고령층은 화이자 백신을 앞으로 맞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못한 분들은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구체적인 대상이죠? 네, 만 60세부터 74세까지 고령자 그리고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약 20만 명이 대상인데요. 이들은 당초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이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도록 했는데 물량 부족으로 접종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30일까지 접종체 예약을 받고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뒤에 이뤄집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 중에서 사전 예약 기간에 예약하지 않았거나 사전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이 재예약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요즘 또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까지 내려왔었는데 또 어제는 다시 600명대로 늘었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죠? 네,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날보다 200명 넘게 늘면서 2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주 중반이 되면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 반복된 것인데 대전에 소재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은 40명이었는데요. 이로써 해외 유입 확진자는 나흘 연속 4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에 코로나 감염이 발생한 지 처음입니다.
한편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이후 국내에서 델타 변이 감염된 사례는 총 190명이었고 최근 일주일간으로 좁혀보면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례는 35명이었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가 대내외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집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금융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경우에는 역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놨는데요.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다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한은이 일단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경고한 이유는 뭡니까?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12.7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이 같은 지표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의 부동산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내외 충격이 발생한다면 주택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며 금융위기 수준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값이 0.9%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더불어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경고를 했다고요? 네, 한은은 과도하게 빚을 내 투자를 하는 등 현재의 금융 불균형 상태에서 극단적인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GDP 성장률이 연 마이너스 0.75%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불균형 심화가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서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는 1분기 말 기준 1,76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었고요. 특히 소득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1.5%로 2002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하나카드가 오는 25일부터는 89종에 달하는 카드를 새로 발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카드 신규 발급이 중단된 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하나카드의 카드에서 거의 90종에 달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카드는 어제 오후 총 89개 상품의 신규 발급과 추가 발급을 중단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습니다. 중단 시점은 오는 25일입니다. 기존 고객의 경우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재발급을 받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하나카드 관계자는 발급자 수가 많지 않은 비인기 카드를 없애는 것이라며 투입 인력 대비 운영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효율성 측면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히스토리를 보면 좀 이렇게 많은 카드를 한 번에 중단하는 건 좀 이례적이라면서요. 네, 보통 한두 개씩 단종을 하긴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90종에 달하는 카드 발급을 중단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결국은 카드사의 수익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당장 다음 달부터는 법정 최고금리도 인하되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카드를 유지한다는 게 수익성을 더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비인기 카드 단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일유업이 와인 사업을 20여 년 만에 접기로 했습니다. 2001년 12월 회사 설립을 한 지 2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게 이유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메일유업이 와인 유통을 하는 계열사를 정리를 했다고요? 네, 메일홀딩스는 지난 22일 레뱅드메일 지분 80%를 119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레뱅드메일 현 경영진들이 뜻을 모아 지분을 함께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뱅드메일은 지난해 매출 322억 원, 순이익 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전 점포에 와인을 납품하면서 최근 급격한 외형 성장을 이뤘는데요. 지난해 이마트와의 거래액만 135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레뱅드메일은 지난해 아팔타라는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면서 와인 사업 다각화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사실 20년 넘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와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메일홀딩스 관계자는 와인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와인 판매사들은 주로 대규모 유통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다며 매각 후 메일유업은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식품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올해 초 메일 유업은 호주의 파우더 원료 공장을 115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양질의 우유 분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밖에도 메일 유업은 셀렉스, 상한홍원 등의 사업을 키워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장전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가져온 사모펀드 제도가 앞으로 대폭 개편됩니다. 그동안처럼 운용 목적이 아닌 투자자 중심으로 관련 법을 바꿔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생깁니까? 네, 먼저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으로 나뉘었는데요. 이를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로 투자를 제한하고 이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마련했는데요. 펀드 운용사는 투자 전략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하고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증권사 등 판매사는 실제 핵심 상품 설명서에 맞게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지 펀드를 판매한 뒤에도 확인해야 하고요. 수탁사도 운용사로부터 불합리한 운용 지시를 받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고 불응 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감시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펀드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완화된 부분도 있다고 하죠. 네, 먼저 현재 49명인 사모펀드 투자자 수 제한이 100명까지 늘어납니다. 일반 투자자는 49명으로 묶어둔 채 전문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늘린 건데 금융당국은 운용사의 펀드 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10% 초과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소수 지분으로도 투자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 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요즘 편의점 CU에서 곰표 맥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CU가 이걸 활용해서 자사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많은 소비자들이 곰표 맥주가 CU가 출시한 PB 상품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제조사인 세븐브로이 측이 대놓고 PB 상품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구체적인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수제맥주 업체 세븐브로이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곰표 밀맥주는 PB 상품이 아닌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의 협업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곰표 밀맥주를 편의점 CU의 PB 상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나오자 선을 그은 건데요. 세븐브로이는 또 곰표 밀맥주는 CU 이외에도 롯데마트, 이마트 등에 납품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곰표 밀맥주는 지난해 5월 출시된 상품으로 소맥분 제조사 대한제분과 수제맥주 업체 세븐브로이가 협업해 출시한 상품인데요. 대한제품은 자사상표인 곰표를 제공하고 세븐브로이가 제품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을 한 겁니다. CU는 추후 협의를 통해 편의점 중에선 유일하게 단독 판매 유통 권한을 따낸 겁니다. 그런 소식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곰표 밀맥주가 왜 CU에 이렇게 PB 상품으로 오인하게끔 된 거죠? 네, BJF 리테일은 CU의 맥주 부문 매출 1위에 곰표 맥주가 올랐다는 등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실적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자사 마케팅에 곰표 밀맥주를 적극 활용했는데요. 편의점 CU에서만 곰표 밀맥주를 살 수 있다는 오인도 한몫했습니다. CU 측은 곰표 밀맥주는 이마트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며 CU는 소형 소매 점포 단독 판매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의식하듯 아예 세븐브로이는 곰표 맥주 2탄 곰표 썸머에일 협업 제품을 CU뿐 아니라 GS25, 세븐일레븐 등 다른 편의점에서도 동시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사조산업에서 제주 캐슬렉스 합병권을 놓고 소액주주와 경영진 간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양쪽이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열람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사조산업과 소액주주가 법정에서 만나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분사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주주관리 차원에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주주명부 열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은 소액주주연대가 작전 세력으로 의심된다며 단기적으로 주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르면 이달 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뭐 근본적으로 양측이 이렇게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사조산업은 올해 2월 보유 중인 골프장 법인 캐슬렉스 서울과 캐슬렉스 제주의 합병을 추진했다가 소액 주주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캐슬렉스 서울은 사조산업 지분율이 80%로 지난해 순이익을 거둔 알짜 골프장이고, 반면 캐슬렉스 제주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 주지용 부사장이 지분 절반을 가진 것으로 현재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소액 주주들은 두 골프장 합병은 주지용 부사장의 지분 확보를 위해 경영진이 배임을 한 것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임시 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나서는 겁니다. 다만 회사 측은 골프장 합병 추진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소액 주주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우호 지분을 추가 확보해 새로운 감사위원 선임을 요구할 방침인데요. 올해부터는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조산업의 소액 주주들도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건 신고자에게 17억 원대의 역대 최대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 초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철강사들에게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17억 원대라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네, 공정위는 최근 고철구매 담합권 신고자에게 17억 5,59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포상금제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최대로 직전 최대 포상금은 2017년 공공구매 입찰 담합을 신고했던 7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올 1월 철강사 담합을 적발해 역대 네 번째 수준인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가담 정도가 심한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철강 담합 신고자 A씨를 포함해서 올해 담합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총 18억 9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신고자 덕분에 담합을 적발했으니까 쏠쏠한 보상을 준 것 같은데요. 공정위의 담합 신고 제도가 점점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이 신고 포상금으로 총 3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2,315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철강 담합 신고자는 제강사 한 직원으로 전해졌는데요. 신고자는 담합에 가담한 철강사 명단과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각에선 동종업종 내 불신을 부추기고 되려 신고한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로 발전적 정보 교환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은 불공정 행위 중에서도 위법도가 큰 문제고 업계 간 발전, 신뢰 문제와 시장 경쟁, 저해 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강사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 개정된 노조 3법이 이제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어제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네, 바뀐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했는데요.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 등에서 필요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이 아닌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권리를 제약한 것입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법의 노조 통보를 할 수 있게 한 문구도 삭제됐습니다. 전교조 활동을 제한한 제도가 34년 만에 없어지게 된 건데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법의 노조 통보 제도가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런데 경영계는 지금 즉각 반발하고 있죠. 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도 시행령의 보완 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즉각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해고자 등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노사 간 분쟁이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종사 조합원 노조 활동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 펀드를 불안전 판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앞서 사전 통보한 기관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투자증권이 부실펀드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투자 고객에게 원금 전액을 보상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제 SK그룹 확대 경영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넷제로는 탄소 배출과 감축이 제로가 되는 시점을 말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2050년을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최 회장은 회의에 참석한 SK계열사 사장단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파이낸셜 스토리를 완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그룹이 최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주택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블랙스톤은 단독주택 판매와 렌트를 주사업으로 하는 홈파트너스 오브 아메리카를 6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저널은 이번 딜이 미국 주택시장에 훨씬 더 강세론으로 돌아섰다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충남과 전북, 제주로 공기가 약간 나쁘고요. 그 밖의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질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실황입니다. 전 지역 모두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가장 공기가 맑은 곳은 마장동과 용답동, 능동 순으로 0 마이크로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방 속에 작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요. 오후 한때 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합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고 비로 인한 세정휴가까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의 먼지 농도를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환기라기 좋겠지만 비가 오는 시간대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깨끗한 공기 상태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토요일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다소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